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트럼프 무역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성장성이 큰 신흥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보관입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 GM 사장이 창원 공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수설이 불거지자 현장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최인혁 전 최고 운영 책임자가 4년 만에 복귀합니다. 복귀 사실이 알려지자 네이버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장사 대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단기간 사고 팔아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금융당국의 제재는 유명무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LG전자가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핵심 거점으로 인도 시장을 지목하고 현지 사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도 법인 IPO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글로벌 사우스를 핵심 성장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개발도상국을 의미합니다. LG전자는 성장률이 높은 인도와 동남아, 중동 등에서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 조주환 CEO는 글로벌 사우스는 소비와 생산 혁신 분야에서 떠오르는 강자라며 LG전자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현지화된 솔루션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LG전자 경영진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소재법인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지 사업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은 냉난방 공조와 스마트 팩토리 등의 B2B 사업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북미나 유럽보다는 성장성이 큰 신흥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보관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디지털 가속화,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혁신 등을 꼽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는 6.5에서 7%, 인도네시아는 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핵심 지역인 인도 시장의 선전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화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인도에 8,300억 원을 들여 세 번째 가정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 브랜드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인도 법인 상장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 상장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1분기 역대급 실적을 쓰며 성장 가능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매출은 2년 연속 1조 원을 넘겼고 순이익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연매출 4조 원, 순수익 4천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 사업장 사장이 핵심 공장인 창원 공장을 방문하며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현장 행보는 이상할 게 없지만 최근 철수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현장을 찾은 거라 한국 GM 직원들을 비롯한 업계의 관심이 컸는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한국 GM은 오늘 헥터 비자레알 사장이 전날 창원 공장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의 핵심 공장인 창원 공장을 경영자가 찾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최근 국내 철수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 실제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인상, 내수 부진, 미래차 생산 계획 부재 등으로 한국 GM을 둘러싼 철수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자레알 사장이 이번 방문에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걸로 봐선 지속해서 불거지는 철수설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자레알 사장은 공장 방문 외에도 GM 한마음재단 코리아의 기부금 전달식에도 참석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조하는 모습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전체 생산량의 약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 수익성 악화는 물론 사업 존속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GM 본사는 이번 관세로 인한 피해액을 50억 달러로 추산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에서의 수출분 피해액만 약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관세 부담은 있지만 GM에서 이게 유일한 소형차 생산 기지거든요. 42만 대 공급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GM으로서도 관세 부담 20억 불을 내느냐 아니면은 자기네 매출이 그 이상이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한국 GM 측은 철수설과 관련해 추측성 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철수설이 반복되는 근본 배경으로 내수 활성화 전략 부재, 미래차 전략 미비, 글로벌 본사의 투자 부족 등을 지적합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실적 부진과 시장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이버가 다음 주 신설되는 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에 최인혁 전 최고 운영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4년 전 일어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인데요. 최 대표 복귀 사실이 알려지자 네이버 노조는 수천 명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최인혁 전 최고 운영 책임자가 4년 만에 복귀합니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신설되는 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에 최인혁 전 CEO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테크 비즈니스 부문은 인도, 스페인 등 신규 시장 개척과 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최 전 CEO는 네이버 설립 초창기 멤버이자 지난 3월 복귀한 이혜진 이사회 의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는 지난 2021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 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책임 리더 신모 씨에 관해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 전 CEO가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해 퇴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복귀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경영진이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복귀하는 것은 수천 명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사측이 최근 일부 임원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자리를 마련해 최 전 CEO의 해명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측이 직접 해명 자리를 만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원 대상 변명의 자리가 아닌 회사 전체를 위한 재발 방지 약속의 자리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 노조는 테크 비즈니스 부문 출범일인 19일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최 대표 복귀 반대 피켓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최 전 CEO 영입에 대해 새로운 시장과 분야에서 성공적인 도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상장사 대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단기간 사고 팔아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최근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경영에 책임 있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럼에도 금융당국의 제재는 유명무실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퀀타피아, 인성정보, 오가니티 코스메틱 등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단기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대주주가 단기 매매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차익 규모는 회사별로 최대 1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올 들어 총 4건인데 이번 달에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사들이고 6개월 이내에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회사가 해당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이들의 부당 거래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반환 청구 책임이 전적으로 상장사에 있어 실효성도 떨어지는 상황. 의무가 아니기에 청구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주식에 대해 단기간 매수, 매도를 반복해도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적발됐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 공개도 부실한 상황. 상장사는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는 정기보고서를 통해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단기 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즉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개입하기보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허점을 이용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권용입니다. 할인그룹이 야심차게 내놓은 가정 간편식 브랜드 더 미식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그룹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김홍국 할인그룹 회장이 연매출 1조 5천억 원의 메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적자 누적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더 미식 부진 속에 할인 산업의 매출 성장세도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할인그룹이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을 외치며 내놓은 브랜드 더 미식. 2021년 김홍국 회장이 직접 나서 연매출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출범시켰지만 기대와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할인 산업은 영업손실 1,2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16.5%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4,123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에도 할인은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익산에 위치한 가정 간편식 전용 생산 공장 퍼스트키친에 451억 원을 들여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일각에선 그룹 전체의 자금 사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미식 사업이 할인 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갉아먹고 있어서 현재 지주사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수혈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할인 산업은 특수관계인 NS 홈쇼핑으로부터 180억 원을 대여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100억 원을 추가로 빌렸고 지난달에는 할인지주가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할인 산업에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닭고기 가공 중심이던 할인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더 미식의 부진에 사업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할인 산업 관계자는 온라인 물류센터 등은 계획된 투자였다며 5년 차밖에 안 된 신생 브랜드라 앞으로 R&D 등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할인은 김홍국 회장의 자녀 4남매가 올해 모두 경영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등 2세 경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주들의 강세 속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향후 실적 전망도 밝은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해 첫 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한 국내 증권주의 신고가 랠리 속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2위와 3위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과도 올해 들어 실적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장중 94,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0거래일 중 사흘을 제외한 17거래일 동안 쉼없이 상승하며 한 달 새 상승률이 34%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가 수준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주가 상승 배경을 강력한 실적 성장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은 5,1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2위인 미래에셋증권과 3위 삼성증권에 비해 성장폭이 눈에 띕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21.6% 늘어난 4,482억 원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합친 수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서도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으나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과 격차는 미미했습니다. 증권가가 바라보는 한국투자증권의 하반기 역시 긍정적. 금리 인하와 IMA 사업자 인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낸 11곳은 나란히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자산기준 상위 3대 생명보험사가 1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은 가까스로 수익 개선에 성공했지만 교보생명과 하나생명은 나란히 두 자릿수 이익 감소율을 기록했는데요. 보험본업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 확대에 따라 투자 손익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생명의 연결기준 순이익은 6,353억 원. 전년보다 2.1% 늘며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손익은 보험 계약 맞은 CSM 상가액 증가와 예실차 개선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투자 손익은 0.4% 소폭 개선됐습니다. 신계약 CSM은 6,578억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비중이 74%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교보생명은 2,854억 원으로 순이익이 10% 넘게 줄었고 하나생명은 2,957억 원으로 20% 가까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교보생명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금융상품의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이 줄어들면서 투자손익이 18% 넘게 급감했습니다. 하나생명은 1분기 투자손익이 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탄핵 정국의 미관세 정책 등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탓입니다. 다만 보험 본업은 대체로 선방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 호조로 보험 손익이 16.6% 늘었고 하나생명도 일반 보장 중심의 상품 확대에 힘입어 보험 손익이 15% 증가했습니다. 생보사들은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 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한편 올해도 보험 중심의 수익 기반 확대와 CSM 성장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과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사 위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량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1.5%, 비수도권 1에서 1.25% 수준으로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인데 세부안은 다음 주 발표합니다. 이미 시장은 이 같은 정부 규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고에 대출 수요가 자극받아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천억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조 8천억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7천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7배 이상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미 시중은행 주담대를 포함한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2.7%로 3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번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주담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위클리비즈 진민현입니다. 갓 튀겨낸 듯한 치킨, 맛있어 보이시나요? 실은 아이스크림입니다. CU가 미국 SNS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치킨 아이스크림을 단독 출시했습니다. 이번 CU가 선보인 치킨 아이스크림은 겉모습은 치킨이지만 실제 속은 아이스크림인 이색 상품인데요. 치킨 아이스크림은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경험을 제공하며 SNS 열풍이 불었던 인기템입니다. 9개에 $100가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가 발생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번 CU가 선보이는 치킨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한 개에 2,800원으로 미국 제품보다 70% 이상 저렴합니다. CU의 치킨 아이스크림은 실제 치킨의 튀김옷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옥수수 크런치로 감싸 바삭한 식감을 살렸고 안에는 부드러운 밀크 아이스크림을 화이트 초콜릿으로 코팅해 닭다리 모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치킨 아이스크림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60, 70년대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에서 판매하는 양은 소재 밥상과 주전자 등 양은 시리즈의 판매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판매량은 직전월 동기 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주는 양은 소재를 재해석한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중장년층에게는 옛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층에는 새롭고 힙한 느낌을 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자주가 내놓은 고무신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촌스럽다는 인식이 강한 고무신. 자주는 이 전통 고무신을 개성 있게 신을 수 있도록 연출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타일링북에는 고무신을 활용한 데일리룩, 애슬레저룩, 미니멀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링이 담겼는데요. 옛스러운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자주의 시도, 보는 재미가 쏠쏠해질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스타벅스 어플에서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스타벅스 앱에서는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했는데요. 단순 이름뿐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정정당당 김문수 같이 이름이 포함된 선거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객이 주문한 음료를 찾을 때 닉네임을 직접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이번 조치는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거나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매장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닉네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제외한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정치인의 이름은 사용 가능한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제한됐습니다. 호텔들의 애플망고 빙수 가격이 올해는 최대 15만 원까지 육박했습니다. 2017년 4만 원대로 시작했던 애플망고 빙수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됐는데요.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제주산 애플망고 2개를 통째로 사용한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4만 9천 원에 선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만 6천 원보다 18%가량 인상된 가격으로 올해 특급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운데 가장 비싼데요.
애플망고 빙수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서울 신라호텔은 지난해 10만 2천 원에서 8천 원 인상한 11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시그니엘 서울에서 판매 중인 애플망고 빙수 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13만 원입니다. 호텔 애플망고 빙수는 매년 반복되는 고가 논란에도 MZ세대를 중심으로 SNS 인증샷을 올리는 트렌드가 생길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도 호텔 애플망고 빙수가 뜨거운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